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해가 뜨면 만물이 경건히 고개를 숙이고 달이 뜨면 그림자마저 숨을 죽이던 시절, 조선팔도 어느 고을에 서화라는 어여쁜 처자가 살고 있었더랬지요. 때는 바야흐로 중기라 당파 싸움의 그 흐름이 민초들의 기와장까지 검게 물들이고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핥히고 간 땅에서는 시름의 곡소리만 자라나던 흉흉한 세월이었지요. 허나 그런 잿빛 세상 속에서도 복사꽃처럼 환하게 피어난 것이 바로 서화의 미모였으니 그 자태가 어찌나 고왔던지 한 번 본 이는 넋을 잃고 두 번 본 이는 상사병을 앓았으며 세 번 본 이는 제명을 다 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떴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떠돌 지경이었답니다. 달빛이 교교히 창호지를 적시던 어느 여름밤, 서화는 홀로 등잔불 아래 앉아 술을 놓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얼마 전부터 시름시름 병석에 누워 계셨고 가세는 기울대로 기울어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었답니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인 서화에게 남은 것이라곤 병든 어머니와 그림 그리는 재주, 그리고 그 그림보다 더 고운 얼굴뿐이었지요. 하얀 모시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두른 자태는 소박했으나 달빛을 머금은 듯 은은한 광채가 흘러나와 그 어떤 비단옷보다 고와했답니다. 초승달처럼 고이 휜 눈썹 아래 그윽한 눈망울은 밤하늘의 별을 따다 담은 듯 깊고 맑았으며 오뚝한 콧날 아래 붉은 앵두를 살짝 베어 문 듯한 입술은 보는 이의 애간장을 녹이기에 충분했지요. 섬섬옥수 가녀린 손끝이 움직일 때마다 비단폭 위에는 한 떨기 매화가 피어나고 한 마리 나비가 날아들었으니 그 솜씨 또한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허나 서화의 시름은 깊어만 갔지요. 바늘귀를 꿰을 때마다 한숨이 실처럼 따라 나왔고 오색실로 꽃잎을 물들일 때마다 눈가에는 물기가 어렸답니다. 어머니 약값이라도 벌어야 할 터인데 낮에는 바치를 돕고 밤에는 이렇듯 술을 놓아 겨우겨우 풀칠을 하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약값은 턱없이 부족했지요. 창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만 처량하게 울려 퍼지고 등잔불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일렁였습니다. 그때였지요. 방문 밖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려온 것은 서화 아가씨 계시오. 굵고 탁한 목소리, 필시 고을 아전 최만식의 것이었습니다. 서화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지요. 최만식이라 하면 고을에서 호색하느로 악명 높은 자였답니다. 쉰 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나이에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는 눈빛과 기름진 얼굴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불쾌감을 자아내게 했지요. 그런 그가 이 야심한 시각에 무슨 일로 자신을 찾아왔단 말인가. 불길한 예감이 서화의 등골을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이 밤중에 어인 행차이시옵니까? 서화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레 물었지요. 그러자 최만식이 능글맞은 웃음소리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허허, 아가씨 목소리는 밤에 들으니 더욱 곱구려.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 약값 때문에 애쓰시는 것 같아 내 작은 성의를 표할까 하여 왔소이다. 그 말과 함께 문틈으로 두툼한 돈주머니 하나가 쑥 밀려 들어왔지요. 서화는 차마 그것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더욱이 최만식 같은 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를 베풀 이 만무했으니까요. 송구하오나 이리 큰 돈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겠나이다. 서화가 단호히 거절하자 최만식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아가씨, 내 호의를 무시하는 게요. 지금 아가씨 형편에 이런 돈이 얼마나 욕이 날지 모르는 바 아닐 텐데. 설마 하니 내 성의를 다른 뜻으로 오해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의 말 속에는 은근한 협박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화는 입술을 깨물었지요. 최만식은 단순한 아전이 아니었습니다. 고을 사또와도 연이 닿아 있어 그의 심기를 거스르면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외람되오나 아전 나으리. 소녀, 비록 가난하여 하루하루 연명하기. 벅차오나 분수에 넘치는 도움을 받아 마음의 빚을 지고 싶지는 않사옵니다. 이 돈은 돌려드릴 터이니 부디 너른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옵소서. 서화는 떨리는 손으로 돈주머니를 다시 문 밖으로 밀어내며 간곡히 청했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는 듯했지요. 이윽고 최만식의 낮고 음험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아가씨,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구려. 내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만 내일 다시 올 것이오. 그때까지 내 제안을 잘 생각해 보시오. 내 인내심이 그리 깊지 못하다는 것만 알아두시구려. 그 말을 끝으로 최만식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서화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지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습니다. 최만식의 검은 속셈은 불 보듯 뻔했지요. 그는 서화의 어미를 빌미 삼아 그녀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눈앞이 캄캄했지요. 어머니의 병세는 날로 깊어가고 최만식의 마수는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창밖의 달은 여전히 휘영청발랐지만 서화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듯 답답하기만 했답니다. 술을 놓던 비단 폭 위로 뜨거운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마치 서화의 운명처럼 곱게 피어나던 매화 그림이 속절없이 번져가고 있었지요. 다음 날 최만식은 어김없이 서화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지요. 험상궂은 하인 2명을 대동하고 나타난 그의 얼굴에는 어제보다 더욱 노골적인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서화 아가씨, 어젯밤 내 제안은 깊이 생각해 보셨소. 최만식은 마치 제 집 안방이라도 되는 듯 대청마루에 버젓이 걸터 앉아 서화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음흉하게 물었지요. 그의 시선이 닿을 때마다 서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직 주무시고 계십니다. 용건이 있으시면 조용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화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차분히 말했지만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최만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효심이 지극하시구려. 하지만 병든 어미를 돌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언제까지 그리 살 수 있겠소. 내게 오면 아가씨 어머님의 약값은 물론이고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게 해줄 수 있소이다. 이런 좋은 기회를 걷어차려는 것은 아니겠지. 서화의 어머니는 방 안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지요. 기침 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화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지요. 자신 때문에 어머니까지 고통받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최만식의 더러운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진퇴양난 사면초가였습니다. 나으리 소녀의 마음은 어제와 다르지 않사옵니다. 부디 돌아가 주십시오. 서화가 다시 한번 거절의 뜻을 밝히자 최만식의 안색이 싹 변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화에게 다가서며 위협적으로 말했지요. 아가씨,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구려. 내 좋게 말할 때 듣는 것이 좋을 것이오.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단 말이오. 그의 손이 서화의 어깨를 향해 뻗어왔습니다. 서화는 질끈 눈을 감았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보시오, 최아전. 남의 집 귀한 처자에게 무슨 행패이시오. 쩌렁쩌렁한 목소리와 함께 대문이 활짝 열리며 건장한 체구의 사내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최만식의 앞을 가로막고 섰지요. 최만식은 예상치 못한 인물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 자네는 누군데 감히 내 일에 끼어드는 게야. 최만식은 허둥대며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기세가 한풀 꺾여 있었지요. 자네는 최만식을 차갑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마을을 지나던 길손이오. 허나 아무리 길손이라 한들 약한 부녀자를 겁박하는 꼴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소. 서화는 조심스럽게 눈을 떠 자신을 도와준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었지만 다부진 체격과
형형한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지요. 최만식은 잠시 사내의 기세에 눌리는 듯 했으나 이내 자신이 고을의 아전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놈이, 내 놈이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 당장 썩 물러나지 못할까. 그러나 사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최아전, 지금 여기서 더 소란을 피우면 귀찮아지는 것은 그쪽일 것이오. 조용히 물러가는 것이 어떻소? 사내의 눈빛에는 서리빨 같은 기운이 담겨 있었고 최만식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분을 사귀지 못해 씩씩거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인들을 데리고 물러났지요. 두고 보자. 내 반드시 오늘 일을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다. 최만식은 악에 바친 소리를 지르며 사라졌습니다. 최만식이 사라지자 팽팽했던 긴장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서화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휘청거렸지요. 사내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시오, 아가씨. 그의 목소리는 뜻밖의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서화는 고개를 들어 사내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지요. 거친 행색과는 달리 그의 눈빛은 맑고 깊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이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서화는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지요. 천만의 말씀을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못했을 뿐이요. 사내는 겸손하게 말하며 서화를 부축한 손을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서화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더욱 심하게 들려왔지요. 서화의 얼굴에 다시 근심이 어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신 모양이구려. 사내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서화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 약을 써야 하는데 형편이 여의치 않아. 말끝을 흐리는 서화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사내는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품 안에서 작은 약초 주머니를 꺼내 서화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내가 산에서 직접 캔 약초들이오. 기침과 해소에 좋은 것들이니 다려서 어머님께 드려보시오. 비록 비싼 약재는 아니나 정성으로 다리면 효험이 있을지도 모르오. 서화는 망설였지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이리 큰 신세를 져도 되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날이 어찌 이런 귀한 것을. 사양 마시오. 어차피 내게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니 정 미안하다면 나중에 어머님 병환이 씻은 듯 나으시면 그때 술 한 잔 사시오. 사내는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그의 꾸밈 없는 모습에 서화도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리,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화는 약초 주머니를 소중히 받아들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내는 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는 듯 작별 인사를 고했지요.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소. 부디 어머님께서 속히 쾌차하시길 바라오. 그가 몸을 돌려 대문을 나서려 할 때 서화가 다급히 그를 불렀습니다. 나리, 잠시만요. 아직 성함도 여쭙지 못했습니다. 은인의 조남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사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으나 이내 뒤돌아서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이름은 윤무영이라 하오. 그럼 부디 평안하시오. 그 말을 남기고 윤무영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서화는 그가 사라진 대문가를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그의 이름 윤무영. 그 이름 석자가 서화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화는 윤무영이 주고 간 약초를 정성껏 다려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머니의 기침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지요. 비록 병세가 완전히 호전된 것은 아니었지만 차츰 기력을 회복해가는 어머니의 모습에 서화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만식의 위협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지요. 그는 대놓고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사람을 시켜 서화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듯 했습니다. 언제 다시 그 마수가 뻗쳐 올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서화는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걷듯 위태롭게 보내야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서화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최만식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자신과 어머니의 삶에는 평온이 없을 터였습니다. 결국 서화는 야반도주를 결심했지요. 낡은 보따리 하나에 갈아입을 옷까지, 몇 벌과 어머니가 유품처럼 남겨주신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만을 챙겼습니다. 그 비단 주머니는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언젠가 서화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신신당부하며 물려주신 것이었지요. 안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열어보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의 채취가 남아있는 유일한 물건이었기에 서화는 그것을 부적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캄캄한 밤. 서화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정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에 이끌려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연신 미안함과 걱정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지요. 서화야, 어미 때문에 내가 이 무슨 고생이냐. 아니에요, 어머니. 다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서화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그녀 역시 두려움과 막막함에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릴 때쯤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있다. 잡아라. 최만식의 수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벌써 눈치채고 쫓아온 것이었지요. 서화는 경악했습니다. 어머니를 부축하고 뛰기에는 역부족이었지요. 어머니, 어서 숨으세요. 제가 저들을 따돌리고 오겠습니다. 서화는 어머니를 길가 숲속에 숨기고는 자신은 반대 방향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화야, 안 된다. 위험하다. 어머니의 절규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서화는 멈출 수 없었지요. 수아들은 서화를 발견하고 맹렬히 추격해왔습니다. 서화는 죽으림을 다해 달렸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발걸음을 따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지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서화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어디선가 바람처럼 복면을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번개 같은 몸놀림으로 순식간에 최만식의 수하들을 제압했지요. 마지막 남은 수하가 겁에 질려 도망치려 하자 복면의 사내는 그의 앞을 가로막고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내 놈들의 주인에게 똑똑히 전해라. 다시는 이 여인에게 손대지 말라고. 만약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내 놈들의 목숨을 거둬갈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아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자 복면의 사내는 서화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서화의 어깨를 감싸 안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붕 위로 몸을 날렸지요. 서화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사내는 몇 번의 도약으로 순식간에 추격자들의 시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인적이 드문 숲길에 이르러서야 서화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지요. 괜찮으시오? 복면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 서화는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윤무영 나리. 그녀의 물음에 사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천천히 복면을 벗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며칠 전 보았던 바로 그 윤무영이었지요. 그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서화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따뜻한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찌 알고. 서화가 말을 잇지 못하자 윤무영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최아전이 그대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 며칠 전부터 주변을 살피고 있었소. 역시 내 예상이 맞았구려. 또다시 날있게 신세를 졌습니다. 서화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윤무영은 그런 서화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선 이곳을 벗어나야 하오. 그대의 어머니는 어디 계시오? 서화는 그제야 어머니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아, 어머니. 길가 숲속에 숨어 계십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서화의 어머니가 숨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무사했지요.
하지만 놀라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윤무영은 서화의 어머니를 자신의 등에 업고 서화의 손을 잡고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내가 머무는 곳으로 갑시다. 그곳이라면 안전할 것이오. 그의 말에는 왠지 모를 믿음이 실려 있었지요. 서화는 윤무영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의 손은 투박했지만 따뜻했고 그 온기가 서화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산 중턱에 자리한 낡은 폐사찰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허름한 모습이었지만 주변의 고요한 풍경과 어우러져 묘한 평온함을 자아냈지요. 이곳에서 지내고 있었군요. 서화가 조심스럽게 묻자 윤무영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화의 어머니를 절 안의 작은 방으로 안내하여 눕히고는 서화에게 말했지요. 오늘은 이만 쉬시오.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아침에 하도록 합시다. 서화는 윤무영이 내어준 옆방에 몸을 누였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지요. 낯선 곳에서의 하룻밤, 그리고 윤무영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사내.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 왜 자신을 이토록 도와주는 것일까? 머릿속에는 온갖 상념들이 뒤엉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사찰 안은 더욱 적막해졌고 서화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윤무영의 낮은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숨소리에는 깊은 고뇌와 슬픔이 배어있는 듯했지요. 어둠 속에서 그의 존재를 느끼며 서화는 자신도 모르게 콩닥거리는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그의 채취가 희미하게 바람을 타고 넘어오는 듯했고 그 야릇한 감각에 서화의 뺨이 달아올랐습니다. 좁은 방,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느껴지는 사내의 기척은 숨막히는 긴장감과 함께 미묘한 설렘을 동시에 안겨주었지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서화의 눈가에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희미한 어둠이 드리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화는 새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지요. 밖으로 나가보니 윤무영은 이미 마당 한쪽에서 검술 수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하면서도 절도가 있었고 검을 휘두를 때마다 매서운 바람 소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서화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모습에 시선을 빼앗겼지요. 그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그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위태로우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수련을 마친 윤무영이 서화에게 다가왔습니다. 밤새 편히 주무셨소. 그의 물음에 서화는 어젯밤에 야릇했던 감정을 숨기며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지요. 네, 날이 덕분에요. 윤무영은 서화의 어머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잠시 그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간밤에 푹 주무신 듯 한결 안색이 좋아져 있었지요. 우선 며칠은 이곳에서 몸을 추스르도록 하시오. 최만식도 설마하니 이곳까지 찾아오지는 못할 것이오. 윤무영의 말에 서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 곳 없는 처지였기에 그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지요. 그렇게 서화와 그녀의 어머니는 폐사찰에서 윤무영과 함께 기묘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윤무영이 구해온 약초를 다리고 어머니를 간호하는 것이 서화의 주된 일과였지요. 윤무영은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화 모녀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사냥을 해와 음식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 밤에는 땔감을 구해와 방을 따뜻하게 데워주기도 했지요. 서화는 그런 그의 세심한 배려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화는 햇볕 좋은 마루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마땅한 종이가 없어 널쩍한 나무십 위에 작은 나뭇가지로 윤곽을 그리고 있었지요. 그때 마침 사냥에서 돌아오던 윤무영이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서화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가 그리는 그림을 내려다보았지요. 나무십 위에는 마치 살아있는 듯한 한 마리 사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 솜씨가 예사롭지 않구려. 윤무영이 무심한 듯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감탄의 기색이 어려 있었지요. 서화는 그의 칭찬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그저 소일거리로 그리는 것뿐입니다. 그러자 윤무영은 품 안에서 작은 붓과 먹 한 덩이를 꺼내 서화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으로 그려보시오. 나무십보다는 나을 것이오. 서화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지요. 붓과 먹은 가난한 그녀에게는 너무나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날이 어찌 이런 것을. 내게는 쓸모없는 물건이오. 그대에게는 요긴하게 쓰일 듯하니 사양 말고 받으시오. 윤무영은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서화는 조심스럽게 붓과 먹을 받아들었지요.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윤무영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리, 혹 괜찮으시다면 나리의 모습을 그려도 되겠습니까? 그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윤무영은 잠시 당황한 듯 했으나 이내 고개를 셔틀 쪽으로 돌리며 짧게 대답했지요. 마음대로 하시오. 서화는 설레는 마음으로 화선지 대신 넓은 나무 껍질을 펼치고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윤무영은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의 옆모습은 굳게 담은 입술과 날카로운 턱선 때문에 어딘지 모르게 고독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강인함과 우수가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화는 조심스러운 붓질로 그의 모습을 화폭에 담기 시작했지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에야 서화는 붓을 놓았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나리. 그녀의 말에 윤무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무 껍질 위에 그려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잠시 말을 잃었지요. 그림 속에 그는 살아있는 듯 생생했습니다. 특히 그의 눈빛은 그 안에 담긴 복잡한 감정까지도 고스란히 담아낸 듯 했지요. 놀랍구려. 마치 내 속마음까지 들여다본 듯하오. 윤무영은 낮은 목소리로 감탄했습니다. 서화는 그의 칭찬에 수줍게 미소 지었지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도 통하는 따뜻한 교감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잠 못 이루던 서화는 마당으로 나왔지요. 윤무영 역시 잠들지 못했는지 마루에 홀로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화는 조심스럽게 그의 곁으로 다가가 앉았지요.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윤무영의 얼굴은 낮보다 더욱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듯 했지요. 날이 혹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서화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윤무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화를 바라보았지요. 그의 눈빛은 짙은 어둠처럼 깊고 그윽했습니다. 내 과거는 그리 아름답지 못하오. 그대에게 말해주기에는 너무나 어둡고 무거운 이야기들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서화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지요. 괜찮습니다. 말씀하고 싶지 않으시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혼자 힘들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비록 힘없는 여인이오나 나리의 이야기를 들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위로에 윤무영의 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잡힌 손을 빼지 않고 오히려 서화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지요. 그리고는 천천히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본래 한양에 이름 있는 무관 가문의 자제였으나 억울한 역모에 휘말려 가문이 풍비박산 나고 홀로 도망쳐 목숨을 부지한 신세라고 했지요. 그의 이야기 속에는 배신과 음모,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화는 그의 아픈 과거에 함께 눈물 흘리며 그의 손을 더욱 꼭 잡았지요.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서화에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혼자였소. 아무도 믿을 수 없었고 마음을 터놓을 사람도 없었지. 윤무영의 목소리가 기미하게 떨렸습니다. 서화는 그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지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십니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그녀의 낮은 속삭임에 윤무영은 고개를 돌려 서화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서화의 모습이 가득 담겨 있었고 서화의 눈동자 속에도 그의 모습만이 오롯이 비치고 있었지요. 야릇한 긴장감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윤무영의 얼굴이 천천히 서화에게로 다가왔고 서화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뺨에 닿는 순간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서로에게서 떨어졌지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미 서로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진 후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을까 폐사찰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기 때문이지요. 바로 과거 서화의 집에서 몸종으로 일했던 매향이었습니다. 매향은 곱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나타나 서화에게 정중히 인사를 올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아씨, 그동안 강령하셨습니까? 이곳에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매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서화는 어쩐지 그녀의 등장이 불길하게 느껴졌지요. 매향아, 내가 어찌 이곳을... 매향은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머금으며 대답했습니다. 최만식 나으리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아씨를 모셔오라는 분부를 받들었지요. 그 말에 서화와 윤무영의 안색이 굳어졌습니다. 최만식의 마수가 결국 이곳까지 뻗친 것이었습니다.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내 주인에게 그리 전하거라. 서화가 단호하게 말하자 매향은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씨,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나으리께서는 아씨를 몹시 아끼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시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 겁니다. 더구나 아씨의 어머님께서도 편안한 곳에서 요양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향의 말 속에는 은근한 협박이 담겨 있었지요. 서화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매향아, 너는 어찌 변했느냐? 예전에 너는 이러지 않았잖니? 서화가 슬픔과 실망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하자 매향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와 말했지요. 세상은 변하는 법입니다. 아씨, 저도 이제 예전의 어리숙한 계집종이 아닙니다. 아씨께서도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매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남기고 매향은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매향이 떠난 후 폐사찰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지요. 서화는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친자매처럼 지냈던 매향의 변한 모습이 가슴 아팠고 다시 닥쳐올 위협에 대한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윤무영은 말없이 서화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지요. 그의 존재만으로도 서화는 큰 위안을 얻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서화는 잠자리에 들기 전 어머니가 물려주신 비단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문득 주머니가 평소보다 가볍게 느껴졌지요. 이상한 생각에 주머니를 열어본 서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머니 안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무언가 단단한 것이 만져졌었는데 그것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지요. 이럴 수가 혹시 매향이가... 서화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주머니 속에는 혹시 가문의 몰락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라도 들어있었던 것은 아닐까.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화는 폐사찰을 지키는 늙은 노승에게 윤무영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승은 깊은 주름이 팬 얼굴로 서화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무영도령은 가슴에 큰 아픔을 지닌 이일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을 등진 채 숨어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고 그의 명예가 회복될 날이 올 것이야. 노승의 말은 윤무영이 정말 역모에 휘말렸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스님, 그 진실은 어찌 밝힐 수 있단 말입니까? 서화가 안타까운 마음에 묻자 노승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낭자,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라네.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지만 그 끝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길이 보이는 법이지. 어쩌면 그 실마리는 낭자의 손에 쥐어져 있을지도 모르네. 진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숨겨져 있는 법이니. 노승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지만 서화는 그의 눈빛에서 어떤 확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내 손의 실마리가 서화는 알 수 없는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편 윤무영은 서화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요. 그녀의 맑은 눈동자, 고운 마음씨, 그리고 자신을 향한 따뜻한 위로와 믿음은 그동안 닫혀있던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위험한 처지를 알기에 선뜻 그녀에게 다가설 수 없었지요. 서화 역시 윤무영에게 끌리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의 슬픔과 고독을 감싸 안아주고 싶었고 그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었지요. 하지만 그의 비밀스러운 과거와 매향의 존재는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애틋한 감정을 가슴에 품은 채 말 못할 고민 속에 밤을 지새우곤 했지요. 달빛 아래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빛을 읽어내려 애쓰던 밤이면 스치는 손길 하나에도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야릇한 설렘과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매향이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최만식이 수십 명의 수하들을 이끌고 폐사차를 급습한 것이지요. 내 이놈 윤무영, 감히 관아의 명을 어기고 죄인을 숨겨주었겠다. 당장 서화를 내놓고 죗값을 받으라. 최만식의 고함 소리가 산사를 뒤흔들었습니다. 윤무영은 서화와 그녀의 어머니를 방 안에 숨기고 홀로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싸늘한 빛을 내뿜는 검 한 자루가 들려 있었지요. 최만식, 내 놈의 더러운 손으로 저 여인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할 것이다. 윤무영의 외침과 함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수하들을 상대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용감히 맞섰지요. 그의 검술은 신기에 가까웠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윤무영은 지쳐갔고 그의 몸에는 하나둘 상처가 늘어만 갔습니다. 방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서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요. 그녀는 품 안에 고이 간직하고 있던 작은 은장도를 꺼내 들고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날이 서화의 외침에 윤무영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최만식의 수하 하나가 그의 등 뒤로 비열하게 칼을 내리치려 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서화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윤무영의 앞을 가로막았지요. 칼날이 그녀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서화가 떨어뜨리는 장도가 바닥에 나뒹굴며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은장도의 손잡이에는 특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을 본 윤무영의 눈이 크게 뜨였지요. 그 문양은 바로 자신이 영모의 누명을 벗기 위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가문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이 은장도는 어찌 그대가... 윤무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화를 바라보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서화는 갑자기 머릿속이 깨질 듯한 통증과 함께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았지요. 자신의 아버지는 윤무영의 아버지와 막역한 친구 사이였으며 영모 사건이 터지기 직전 윤무영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 은장도와 함께 중요한 서찰을 맡겼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서찰은 바로 어머니가 물려주신 비단 주머니 속에 들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매향이가 가져간 그 주머니 속에 서화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끼며 경악했습니다. 최만식은 단순히 서화의 미모를 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윤무영 가문을 몰락시킨 배후 세력과 연결되어 있었고 윤무영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반격의 증거를 찾기 위해 서화에게 접근했던 것이었지요. 서화는 피를 흘리는 어깨를 부여잡고 최만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최만식, 내 놈의 악행은 이제 끝이다.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증인이
아직 살아있다. 그녀의 외침에 최만식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요. 바로 그때 숲속에서 수십 명의 관군들이 횃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온 것은 다름 아닌 폐사찰의 노승이었지요. 노승은 오래전부터 윤무영 가문의 충복이었으며 때를 기다려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최만식은 발악했지만 결국 관군들에게 포위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윤무영은 서화가 가지고 있던 은장도와 곧이어 매향으로부터 되찾은 비단 주머니, 속 서찰을 증거로 제출하여 마침내 가문의 누명을 벗고 영모의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되었지요. 매향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서화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최만식 밑에서 일하며 그의 비리를 몰래 기록한 장부를 서화에게 넘겨주었고 그것은 최만식의 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지요. 모든 사건이 해결되고 폐사찰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마당, 윤무영은 서화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화 씨, 그동안 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였소.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으니 부디 내 곁에서 평생을 함께 해주시오. 그대의 지혜와 용기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사랑과 감사가 가득 담겨 있었지요. 서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날이 저야말로 나리 덕분에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나리의 곁이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지요. 그들의 입맞춤은 길고도 깊었으며 오랜 시련 끝에 찾아온 사랑의 결실을 확인하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서화의 떨리는 숨결과 윤무영의 뜨거운 열기가 달빛 아래 하나로 녹아내리는 듯했지요. 얼마 후 윤무영은 자신의 신분을 회복하고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서화를 정식 부인으로 맞이하여 성대한 혼례를 올렸지요.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험난한 시련을 이겨내고 맺어진 아름다운 결실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오래도록 회자되었습니다. 서화의 비단 치마폭에는 이제 눈물 대신 행복의 무늬가 수놓아졌고 윤무영의 검에는 나라를 지키는 충의와 아내를 향한 사랑이 함께 깃들었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험난했던 과거를 교훈 삼아 더욱 굳건한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아갔다고 하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달 밝은 밤이면 어디선가 그들의 애틋하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바람결에 실려 들려오는 듯하다고들 하지요. 참으로 아름다운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윤설야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옵소서. 그리하면 더욱 재미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나이다. 그럼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